금리 인하 기대감은 꺼진 지 오래됐다. 금리 인하 없다고 그게 유동성 장세를 망가뜨리진 않는다. 다만 이제부터 견인할 유동성 장세의 장치는 금리가 아니라 부채가 된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재정 건전성은 흔들릴 것이고요. 세계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국면인데 유독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는 국면. 이렇게 보니까 돈을 뭐 저축이나 현금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자산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께 좀 유리한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한양대학교 김광석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행료가 붙고 뭐 원가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거면 결국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뭐 고비용 사회 뭐 이런 개념이라면 이제 금리 인하는 좀 어렵고 오히려 인상의 그 리스크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당분간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제가 여기서 이변이 있다면요. 예를 들면 이런 이변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개최돼요. 네. 그리고 중국의 요구대로 관세율을 완전히 제로화해요. 그리고 미국은 중국산 생필품을 대거 사와요. 반대급부로 중국의 요구를 미국의 요구를 중국도 들어주겠죠. 네. 물밑에서 고위급이 아니고요. 국장급 이하에서의 협상 과정에서 소위 미국 국채 좀 사주세요. 서류화되진 않습니다. 이거 물밑에서 그런 종류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뭐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라고 보시는 게 더 이해가 쉬운데 물가 상승률의 개념은 이게 볼펜이 있는데 중국산 볼펜이 안 들어왔어요. 그럼 볼펜 가격이 비쌌어요. 25년에. 근데 26년 예를 들어 5월, 6월부터는 중국산 생필품이 들어와요. 그러면 볼펜 가격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내려가겠죠. 전년 동월 대비 급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이변, 관세율도 떨어지고 중국산 생필품이 대거 들어오고 이게 정상회담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 측의 요구. 이런 이변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중동전쟁의 영향만을 가정해 본다면 고비용 사회로 안착하게 되는 거죠. 앞부분에서 그 부분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의 원유를 다른 나라에서 수급받는다. 그리고 기존의 원자재를 다른 나라로부터 다변화한다. 이것 자체가 고비용을 채택하는 과정이에요. 단순히 국제 유가 상승, 그것으로 인해서 나프타 쇼크가 이뤄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지금 페인트 가격도 오르고요. 그러니까요. 창호 가격도 오르고 건설 단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비용인 거예요. 고비용 사회로 가는 건데 자료 보시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베이스라인 대비 얼마나 오르는가인 건데 기존의 세계 물가 상승률을 예를 들어서 3%라고 봤었어요. 근데 중동전쟁 이후에 3.7%로 상승한다. 이런 뜻이에요. 0.6%포인트 올라간다. 올해도 내년에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도 그 밖에 신흥국들도 아시아 패시픽 국가들도 마찬가지 물가 상승 압력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을 받는데 3월 물가 상승률이 이미 발표가 됐어요. CPI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CPI 물가 상승률이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했죠. 2월과 3월은 완전히 다르죠. 급등했습니다. 근데 뭐가 급등했나라는 것을 기여도 분석을 좀 해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뚱뚱해졌죠. 이 레고 블록이 두꺼워졌죠. 이 1, 2월과는 달라졌잖아요. 딱 에너지네요. 나머지는 상관이 없죠. 근데 에너지 가격이 먼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3.3%로 치솟은 겁니다. 근데 에너지 가격만 치솟는 게 아니라 나프타 공급 쇼크가 일어나고 이게 생산자 물가를 올려놓고 그러다 보면 순차적으로 공급망 쇼크로 인해서 물류비도 올라가고 쉽게 말하면 메뉴판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우깡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 표시가 있는데 그 가격을 뜯어 고치는 과정은 순차적으로 차후에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2월부터 중동전쟁이 시작됐고 3월에 국제유가가 급등했는데 그것으로 인한 나프타 쇼크가 일어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에너지 가격 말고 식료품 가격을 자극한다든가 근원 물가를 자극한다든가 공산품 가격을 자극한다든가 식당의 메뉴판 가격을 올려잡게 한다든가 그런 일련의 현상들은 보통 2, 3개월 있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지금의 이 물가 상승률 3.3%가 전부가 아니라 4월에 발표될 3월 물가 지표 뿐만 아니라 5월에 발표될 4월, 6월에 발표될 5월
7월에 발표될 6월 물가 상승률 정도까지는 상당히 불안한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 중동 전쟁이 오늘 끝난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이런 국면에서는 뭐 케빈 워시가 아니라 케빈 워시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습니까? 이런 국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만 제가 이 부분은 좀 하나 강조할게요. 이게 세계 주요국 금리를 제가 제시해 드렸는데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경우,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미 완화적으로 통화 정책을 전환해 버렸어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네. 극단적으로 스위스는 제로 금리를 도입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물가 상승률이 3% 4%로 치솟는다. 그럼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3.75%의 나름 긴축적 금리를 운용하고 제약적 금리, 긴축적 금리라고 하죠. 물가를 잡기 위한 용도로서 3.75%의 나름의 높은 금리를 운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이미 높은 금리니까.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국가, 하단에 있는 국가들은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할 수도 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중립금리에 가까운데요. 네. 물가 상승률이 3% 4% 정도가 나오면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듯한 금리 동결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 물가 상승률이 뭐 5% 6% 정도를 기록한다면 한국은행으로서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군다나 환율 안정이라는 과제까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각각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률 여부에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 기조가 바뀐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금리 인하만을 고려하면서 금리 동결을 했었다면 네. 이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금리 인상 시점을 고려하면서 금리 동결을 단행하는 통화정책 기조는 확실히 바뀌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지금 금리 인하가 없더라도 유동성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도 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좋을 너무 것 같아요.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실물 경제와 자본 시장을 구분하셔라. 네. 실물 경제적 영향 요인들을 많이 말씀드렸던 거 지금까지. 근데 자본 시장 관점에서는 금리 인하 여부보다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 인상 우려 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억누르거나 할 겁니다. 근데 자료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는 27년 7월에 있을 것이다.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네. 계속 금리 동결할 거라고 동결로 믿고 본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중동 전쟁이 전개되면서 주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는 끝났다라고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반영된 지금 주식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조정은 없을 거라는 거죠.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도 않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더 줄어드는 그런 일도 없는 거. 금리 인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에 추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제가 약 1시간 동안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구조적 변화예요. 예를 들면 전쟁 전비를 더 많이 써 국방비를 더 많이 써서 무기를 다시 원복시킨다. 미사일 썼던 거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놓는다. 그리고 파괴됐던 군사시설 다시 돌려놓는다.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인프라들도 되돌려놓는다. 또 에너지 시설도 다시 되돌려놓는다. 이게 중동 인접국에서의 현상일 겁니다. 네. 이게 뭐예요? 재정 지출입니다. 그 밖에 다른 나머지 나라들도 에너지 구조를 개편한다. 원자력, 재생에너지. 그리고 다른 나라 원유를 수입을 다변화한다. 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가 단행돼야 된다는 해야 말씀을 되죠. 드렸죠. 이런 것들이 재정 지출입니다. 그리고 더 적어도 우리나라 성장률도 원래는 2.1%로 전망을 했다가 네. OECD가 1.7%로 낮춰 잡았었는데 이게 중동 전쟁의 충격이죠. 다만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없겠지만 재정당국 입장에서 행정부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기 진작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 꺼질 만한 것을 다시 재정을 투입해서 상쇄시키자. 그게 우리나라는 추경인 거예요. 네. 세계 주요국들도 재정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동 전쟁이라는 것은 연초에 발생했지만 2026년 예산을 계획할 때는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있을 때 추경 편성이 정당화될 수 있죠. 네, 이해가시죠? 근데 유동성이 늘어나면 또 물가를 자극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게 금리를 잡고 있는 그 이유가 좀 약간 희석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이 추경을 편성하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공급망 병목 현상을 막거나 하는 방식으로만 움직인다면, 공급망 쇼크를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지금 공급발 인플레니까 인플레도 어느 정도 막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네.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달걀이 부족해서 달걀 가격이 올랐는데 뭐 태국산, 베트남산 다른 걸 달걀을 사온다. 이런 식으로 재정을 투입한다면 물가 안정에도 기여를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럼 물론 기본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물가를 자극하는 행위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없는 것이고 네. 적정한 시점에 물가 상승률로 나타난다면 금리 인상을 단행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당국은 경기를 진작하고, 그러니까 공급발 쇼크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가동합니다. 네. 그래서 재정당국은 추경을 편성하든 재정을 투입하고, 통화당국은 금리를 인상하거나 금리 인하를 이제 끝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네. 소위 고비용 시대가 오고 중물가를 받아들여야만 하고 나름의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는 중금리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의견을 드려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유동성 장세는 끝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요. 자본시장, 네. 주식시장 관점에서만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은 꺼진 지 오래됐다. 그리고 그것이 금리 인하 없다고 그게 유동성 장세를 망가뜨리진 않는다. 다만 이제부터 견인할 유동성 장세의 장치는 금리가 아니라 부채가 된다. IMF가 진단하기를 세계적으로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진단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채 규모를 축소할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이 회색 그래프. 네. 근데 미국과 중국은 대대적으로 부채에 의존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고 성장을 도모하고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행보를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미중을 제외한 그 밖에 나머지 주요국들도 대부분 부채를 의존해서 부채에 의존해서 더 많은 살림살이를 할 것이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재정 건전성은 흔들릴 것이고요. 각국 경제가 좀 부실화될 텐데 재정 부실이라고 하죠. 그건 맞아. 이건 실물 경제적 현상이에요. 근데 자본시장에 나타난 현상은 부채를 끌어다 쓴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유동성 장세로 몰릴 것이다. 그래서 두 팔로 저는 비유를 해요. 유동성 장세를 만들 그 주역이 왼팔, 금리 인하나 뭐 양적 완화나 유동성 강화, 이건 통화량 증가 효과죠. 근데 통화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유동성을 투입하는 것이 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부채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효과인 것이고요. 마지막 자료를 보시면 세계 주요국들이 GDP 대비 부채, 정부 부채 의존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특히 유독 이 이머징 네. 국가들의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라는 뜻은 이 이머징 국가의 중동 국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세계 각국이 많은 부채에 의존해서 경기를 진작하거나 원복하기 위한 그런 행보를 하고 그게 유동성 장치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특히 요즘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뭐 네. 국장이든 미장이든 어쨌든 지금 자산 쪽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게 뭐 금리 인하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다른 방식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잘하는 방향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은 어쨌든 자산에 돈을 더 넣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고환율이 장기화되는 이런 흐름. 저도 환율 전망을 중동 전쟁 같은 이런 변수가 네. 없는 한 1400 초반대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더 빠를 것이기 때문에 26년.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1400원으로 안착된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고환율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국면인데 유독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는 떨어진다. 국면. 이렇게 보니까 돈을 뭐 저축이나 현금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자산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께 좀 유리한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금리가 뭐 유동성 증가의 가장 뭐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지만 네. 이게 부채도 사실 똑같이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길게 보면 어쨌든 저렇게 가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안 부채가 좋죠. 계속 쌓이니까 이자에 안 허덕일 좋죠. 텐데 예. 근데 안 그럴 수가 없는 지금 어쩔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 분절화 이야기를 때문에.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 제가 표정이 더 어두워질 것 같은데 자꾸 부채에 네. 의존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재정 중독에 걸립니다. 프랑스랑 비슷한 사태가 옵니다. 네. 계속 재정 중독에 걸리고 우리나라 8년 연속 우리 재정 적자예요. 네. 세입이 세출보다 적어요. 근데 그 와중에 계속 재정을 투입한다. 이런 것은
미래로 갈수록 우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만한 동력이 사라져요. 네. 왜냐면 세계가 저성장을 전망하고 인구 감소를 전망하고 그 어떤 나라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가장 빠르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지속되는데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 8대 보장성 기금이 있는데 이게 이미 6개가 고갈로 전환됩니다. 8개 중에 4개가 이미 적자고요. 국민연금도 2040여 년 정도가 되면 고갈로 전환되는. 그럼 그런 국면에서 나중에 재정을 보존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성장 전략도 중요하고 분배 전략도 중요한데 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라는 3가지 틀의 국정과제를 만들고 그런 방향에서 재정 준칙도 정하고 재정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분배 정책과 성장 정책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달려가고 있으니 우리만 멈추면 또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느낌도 날 거고 그러면서 또 단기적인 또 부작용을 걱정하는 게 또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전 세계가 다 그냥 부채를 늘리는 그렇습니다.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가고 있다. 정확합니다. 나중에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네. 이 안에서 어쨌든 개인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이런 방향이라면 이 안에서 나도 자산을 불리지 않으면 나도 손해를 보는 구조니 우리도 같이 이 판에 안 낄 수가 없는 거네요. 어찌 보면 자산 투자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정부 부채인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뭐 흔들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재정 부실이 심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부담으로 안착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부채를 짊어지고 재정을 많이 투입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국면에 돈을 들고 있을 것인가? 네. 돈이 아닌 자산을 들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의 잣대를 삼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교수님 모시고 최근 한국을 둘러싼 뭐 다양한 국제 정세 그리고 이제 경제 전망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느껴지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 재테크에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또 듭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